고민을 넣어주는 친구 쇼한 침대. 쉴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저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나 포근한 느낌. 오늘부터 내 친구 쇼한 침대.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주권자로서의 책임을 다합시다. 옛날에는 왕이 똑똑해야 나라가 편했습니다. 지금은 주권자가 똑똑해야 나라가 편하지 않겠습니까? 추종하는 시민에서 참여하는 시민으로 스스로의 위상을 바꾸시다. 시간의 벽을 넘어 광장의 시민들에게 전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이야기, 대통령의 말하기, 위시다 마우스. 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농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그래도만! 너 돈이 있니? 난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02-458-8838 몬스터 셰프!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저 인간 저거들 제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하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공장장 권한대행입니다. 잠시 후 9시 30분이면 대한민국 재계 1위 삼성의 후계자 이재용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두합니다. 그는 삼성을 물려받기 위해 국민연금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불안한 노년을 준비하기 위해 오늘을 아껴 모으고 있는 돈입니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는 딸이 태어나자 자신이 가진 지분의 99%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돈으로 질병과 가난을 물리치면 딸이 보다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식이 더 나은 세상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모든 부모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엄청난 혼자만의 돈을, 주커버그에 따른 함께 살아갈 수많은 사람으로부터의 축복을 물려받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유산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악마 변호사의 짧은 생각, 양지열이었습니다. 네,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뉴스공장 홍보소, 이한류의 시사인. 예, 김은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나흘째입니다. 네, 목요일입니다. 예, 내일 하루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럼 더? 벌써 아쉬워지는데? 어제 충격적인 또 스모킹 건이 하나가 더 나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태블릿 PC 새롭게 나온 소식 전해드렸을 텐데요. 이 박영수 특검팀이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어제 브리핑했습니다. 예. 실제로 실물도 들고 나와서 기자들한테 보여줬었는데요. 이 브리핑에서 이 최순실 씨 태블릿에 저장된 이메일은 100여 개 정도라면서 이 주된 내용은 최순실 씨의 독일 회사 코어스포츠의 설립 과정과 이 삼성지원금 수수 내역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예. 이 삼성전자가 이 코어스포츠에 2015년 8월에 220억 원대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건 알려졌던 거고. 예. 근데 삼성은 이제까지 이 사실을 인정하지만요. 이 지원금이 최 씨 일가에게 쓸지 몰랐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최 씨가 독일에서 쓴 자금과 관련된 이메일 송수신 상대방을 보면요, 이 삼성 관계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다 알면서 얘기를 해왔다는 거고 네. 굳이 이교철 특검부가 실물을 들고 나왔어요. 네. 그럼 최순실 씨가 그동안 사실 그쪽에서는 JTBC 태블릿 PC는 뭐 조작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아마 들고 실물까지 보여준 것 같은데 이제는 인정한답니까? 여전히 감정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나오네. 예, 그런데 어제 이 기자들 앞에서 핸드폰, 그러니까 이 태블릿 PC 이 잠금을 푸는 모습도 보여줬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것이 L자 표시인데요. 네. 이것은 이 최순실 씨의 기존에 있는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요, 이 JTBC가 입수한 태블릿 PC까지 모두 똑같은 잠금 똑같다.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거 하나를 안 받고 다 같이 썼나 보네. 근데 이 기사 보니까 이 태블릿 PC를 삼성이 줬을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공교로운데요. 이 최순실 씨, 이 태블릿 PC 이번에 나온 것은요, 이 갤럭시 탭 S2 모델 은빛 색상입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가요, 이 태블릿 PC 처음 사용한 게 2015년 7월 25일이거든요. 개통한 날짜라는 거죠, 그게? 예, 그렇습니다. 사용되는 날짜로 찍히는 건데요. 그런데 이때는 이 해당 태블릿 PC가 세상에 나오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정식 출시되기 일주일도 전에 이미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러니까요. 그럼 그 삼성이 줬다. 그래서 이제 보도가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삼성이 전달했을 가능성이 아주 큰데요. 최순실 씨가 뭐 어떤 수로 이 출시도 되기 전에 태블릿 PC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낳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하필이면 그날이요, 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한 날입니다. 7월 25일? 예, 2015년 7월 25일인데요. 신제품 나오면 막 줄 서서 그거 기다렸다가 사고 그러는데. 예, 굉장히 관심도 높고요. 그러니까요. 갤럭시 탭 같은 경우도 삼성이 주력으로 밀었던 상품 중에 하나고. 근데
아직 GPS는 추적을 안 했다고 했잖아요, 특검에서. 예, 아직 뭐 이제 공개를 안 한 건지 뭐 이제 수사에 이제 들어간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1월 5일에 이제 특검에 손에 들어온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러니까 한참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그걸 물어본 이유가 GPS 위치 추적 장치가 이게 전원을 켜는 순간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7월 25일 날 최순실 씨가 이 전원을 켰을 때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굉장히 주목되는 바입니다. 혹시 이재용 부회장이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고 있었을 때 그 주변, 뭐 청와대 인근 이런 데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다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 혹시 예,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최순실 씨가 교과서도 최순실이 만들었다면서요? 예, 뭐 국정교과서 그때 뭐 혼이 비정상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혹시 그런 워딩이 최순실 씨에서 나온 게 아니냐 뭐 이런 의혹들은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 태블릿 PC에서요, 이 국정교과서에 개입한 정황도 확인됐다라는 겁니다. 이 태블릿 PC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특검이 확인한 내용인데요. 이 최순실 씨가 2015년 10월 13일 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앞두고 작성된 대통령 말씀 자료를 미리 받아보고 수정했는데요. 여기에는 이 국정교과서와 관련된 발언이 나옵니다. 최순실 씨가 수정한 내용은요, 이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역사관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문화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수정해서 추가했다라는 건데요. 이 말만 놓고 보면 뭐 딱히 나쁠 것 같진 않은데 하여튼 문제는 이 역사관과 자긍심이 결국 최순실 씨가 우리 학생들에게 심어주려 했던 것이었고 지금 국정교과서 그렇게 폐지하려고 하니까 국정교과서에 쓰였던 기준을 그대로 검정교과서에 반영을 해서 사실상 국정교과서나 마찬가지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또 세우고 있는데 그 배후에도 결국 최순실 씨가 있었다. 우리 학생들의 미래 내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최순실 씨의 역사관에 의해서 좌우될 뻔한 아직은 안 끝났잖아요. 진행형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최순실 씨는 참 역사학자였던가요? 뭐 많은 것들을 하셔서요. 뭐 직업이 어떻게 본인 말로는 임대업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보면 뭐, 예, 뭐 네. 역사학자뿐만이 아니라 뭐 사실상 대통령이었던 거죠. 아니 예. 다른 것보다도 이 교과서를 건드렸다는 부분이 굉장히 저는 마음이 걸리네요. 예, 근데 또 다른 뉴스가 이 특별 사면과 관련해서도 재벌 회장이 특별 사면과 관련해서도 또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 게 있죠. 예, 이 뇌물죄에 관련해서는요, 이 삼성뿐만이 아니라 이 SK도 관계가 있다라는 특검발 뉴스인데요. 이 2015년 8월 15일 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SK 최태원 회장이 이 정부의 특별사면 공식 발표 사흘 전에 이 교도소에서 사면해줄 테니 경제 살리기 등에 나서야 한다라는 취지의 박 대통령 쪽 요구를 전달받고 이를 수용한 사실이 담긴 녹음 파일을 이 특검팀이 확보했다라는 건데요. 이 구체적인 워딩을 보면 좀 재밌습니다. 이 SK의 이 김영태 부회장이요, 직접 구치소로 이 8월 10일에 가거든요. 이제 거기 가서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 회장이 귀국을 결정했다. 우리도 왕 회장이 귀국을 결정했다. 예, 우리도 짐이 많아졌다. 분명하게 숙제를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게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 진짜 암호 같은 말인데요. 이 특검팀에서는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아무래도 구치소 접견 같은 경우에는 녹음이 다 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민감한 이야기들은 다 은어로 주고받는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왕 회장은 박 대통령, 그리고 귀국은 사면, 그리고 숙제는 미래와 K스포츠재단 지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무슨 스파이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것 같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제가 조금 어제 언론에 나온 걸 보고 마침 보강 취재를 좀 할 수가 있어서 구치소는 아니고 당시에 이제 의정부 교도소에 최태원 회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게 형이 확정이 된 기결소 같은 경우에는 일부 신문에는 구치소로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녹음을 안 하거든요. 법적으로 못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는 추가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미결수의 지위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해서 특별하게 녹음을 했고 이번에 특검에서 발표한 건 아니고 특검에서 수사를 들어가긴 했는데 이미 검찰 특별수사본부 당시에 재벌 회장들과의 뇌물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검찰에서 다 자료를 확보를 했다가 미처 다 검토를 못하고 넘겼던 게 특별수사본부에서 이번에 특검에서 찾아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빙성은 있는 그런 어떤 뉴스라고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근데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네. 이분도 뭔가 좀 국민연금 이사장직 할 때 고개를 갸웃거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것도 결국엔 문제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 뇌물죄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인데요. 이 구속되어 있는 문영표 전 장관이 최근 이 조사에서 박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를 약속했다. 이렇게 진술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자리까지 약속하면서 해달라고 했던 게 무엇이었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 문영표 장관 같은 경우에는 2015년 7월에 이 메르스 대응에 대한 실패한 책임자로서 경질 위기에 내몰렸었습니다. 온 나라가 그때 난리였는데. 네. 그리고 결국 한 달 뒤에 장관직에 물러나는데요. 의아했던 부분은 4개월 뒤에 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복귀를 하거든요. 좋은 자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인 거고 받는 대우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것이고 그게 결국에는 박 대통령과 약속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미 국민들은 메르스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도 잃었었고 화가 나 있었는데 자신은 그 박 대통령의 약속 덕택에 아무렇지도 않게 4개월 뒤에 국민연금 이사장 자리에 복귀를 했고 지금 또 그것 때문에 혹시 그 이유가 삼성합병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예, 뭐 실제로 이제 문 전 장관은요, 당시 국민연금이 합병안을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이 실무자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다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받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입니다. 예, 계속해서 이 아침 뉴스가 화가 나는 게 많이 나는데 저 이게 변호사로서는 이 부분이 제일 어제 참 걸렸던 부분이
안종범 전 수석이 자기가 쓴 수첩도 이게 증거가 아니다 라면서 부정을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이 2차 공판이 열렸었는데요. 거기서 업무 수첩 사본 전체가 증거로 채택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펼쳤다라는 건데요. 이 검찰이 지난달 29일에 증거로 신청한 수첩 17건 중에서 11건은 영장 혐의에 기재된 사실과 무관한데도 압수돼서 위법하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한 겁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요. 이 변호사가 일부 발췌해서 낸 내용을 검찰이 보고 수첩이 더 있다라는 것을 알고 가져온 것뿐인데 이제 와서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라고 하면서요. 이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검찰이 낸다고 할까 봐 오히려 전체를 낸 건데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라고 공격을 했고요. 그러면서 검찰에서는 오히려 안 전 수석이 어떻게든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를 빼려고 이렇게 막는 거 아니냐. 결국은 배후에는 대통령이 있다.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압수하는 게 위법한 건데 그 이유가 수첩 일부를 보여줬는데 그걸 보고 검찰에서는 이런 내용이라면 필요하다. 혐의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됐다. 그래서 나머지 전체 수첩을 압수를 했고 예, 그렇죠.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근거해서 압수를 했는데 그게 우리는 조금만 주려고 그랬는데 왜 다 가져갔냐.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불법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런 취지의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기사를 읽다가 결국에는 이거 재판부가 결정할 문제니까 우리는 이의 한번 제기해 본 거다.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말 이의 제기에 대해서도 그래도 법대로 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제 직업이 한스럽습니다. 박 대통령이 참 싫어하는 사람은 참 끝까지 싫어하나 봐요. 예? 다음 뉴스가 그렇죠? 예, 나쁜 사람이라고 찍어서 실제로 인사에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 참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요. 이번에는 한강 작가입니다. 이 문화체육관광부가요, 소설 채식주의자로 세계 3대 문학상에 꼽히는 맨부커상을 받은 이 한강 작가에 대해서 대통령 명의의 축전을 보내자라는 문체부의 건의가 있었지만 사실상 이것을 거절했다라는 특검발 이 보도입니다. 아니, 정말 노벨문학상이 비견될 정도의 세계적인 상이고,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온 국민이 축하하고 외국에서도 대단한 일이다. 한국이라는 그렇죠. 나라에서 네. 이런 정도의 작품이 나온 것은 엄청난 일이다라고 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청와대에서 축전 하나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거절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예, 문체부에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예,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요. 어쨌거나 이 요청을 거절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라는 거고요. 한강 작가 같은 경우에는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은 5.18 민주화 운동을 다룬 소설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배경이 된 게 아니냐 추측만 나오고 있죠. 아니, 혹시 그때 너무 바쁘셔서 축전을 아예 다 못 보냈던 거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그냥 설마 나는 한강만 찍어서 안 보내진 않았겠죠, 한강씨만. 정황들은 좀 더 찾아봐야 될 텐데요. 2015년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한 조성진 피아니스트에게는 대통령이 축전을 보낸 바가 있고요. 또 2014년에도 베니스 건축전에서 황금 사자상 받았던 조민석 커미셔너에게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블랙리스트에 없으셨던가? 혹시 그건 모르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걸 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블랙리스트 때문에 그런 건지 그냥 바빠서 그러신 건지 또 알아볼 수가 있을 건데, 자, 이제 오늘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한국에 들어오시는데 약간 안 좋은 뉴스들이 벌써 지금 터지고 있어요. 예, 이 전날부터 조금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동생인 방기상 씨와 조카 반주현 씨가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이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라고 미국 사법당국이 밝힌 바입니다. 이 공소장에 따르면요, 이 두 사람은 2014년 베트남에 있는 경남기업, 이름 익숙하실 텐데요, 고 성완종 회장의 회사입니다. 네. 이 경남기업 소유의 복합 빌딩인 랜드마크 71을 매각하는 과정에서요, 이 중동향 관리에게 $500만, 그러니까 6억 원대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요. 이 방기상 씨 부자에게 적용된 혐의는 해외 부패 방지법 위반, 돈 세탁, 온라인 금융 사기 등입니다. 이 반주현 씨는 지금 현재 체포된 상태고요. 방기상 씨는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랜드마크 건물이 뭐 1조 원이 넘는 건물로 알려져 있고, 이거를 매각에 실패하는 게 결국엔 성완종 전 회장이 목숨을 끊는 데까지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거고, 아마 반주현 씨 같은 경우는 수수료만 60억 원 가량을 받기로 약속을 했던 건데 그것도 결국엔 제대로 일을 추진한 게 아니었다. 사실상 그냥 중간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사기죠. 중개 사기. 예, 브로커 같은 걸 하는 바람에 이제 서울에서도 6억 원 정도 손해배상 이미 판결도 받았죠. 예,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요. 예. 근데 뉴욕에서는 이거를 뇌물을 줬다는 혐의로 지금 이제 그럼 중동의 매각을 실제로 추진을 했다는 얘기인지 저는 이 부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중동의 관료에게 뇌물을 줬다는 얘기는 이 정말로 어떻게든 팔아보려고 하기 위해서 뇌물을 줬다는 건지 아니면 이것마저도 뭔가 그 어떤 브로커로서 그냥 사기를 한 것인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건데 한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 모르겠습니다. ER6 끝나고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또 따로 해보기로 할 텐데요. 저는 한 가지 신기한 거 그런데 뉴욕 검찰도 어떻게 사무총장 그만두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기소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또 한국에 들어오기 딱 전날 타이밍인데요. 그 뉴욕 검찰도 뭔가 정치적인 배려 같은 걸 하는 건지. 자, 그런데 반기문 전 총장이
이거는 조금 좀 창피스러운 얘기인데 인천공항에 의전을 요구를 하셨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예, 오늘 5시 반에 귀국해서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도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행사들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귀국을 앞두고요. 반 전 사무총장 쪽에서 인천공항공사의 대통령 등 3부 요인급에게 제공되는 의전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언론 보도인데요. 이 화려한 의전 대신에 서민들과 함께 하겠다라면서 한때 지하철 기가까지 그렇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권한대행께서도 그 부분 지적하셨었는데요. 취소하셨답니다. 잠시하시면 예. 취소하셨답니다. 예, 그런 그때의 어떤 의도와는 좀 다른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나와서요. 눈에 띕니다. 예. 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인한 바라는 건데요. 어제 인천공항공사에서 이 확인한 결과 반 전 총장이 특별한 의전을 요구했지만 이 전직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예우 규정이 없어서 이 공항공사가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밝힌 건데요. 이 조 의원 쪽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라고 했지만요.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이 귀빈실 사용과 기자회견을 위한 연단 설치 등으로 보인다라는 건데요. 근데 어떻게 또 생각해 보면 사무총장 정도 그래도 국위를 선양했던 부분이니까 이런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예. 근데 그러면서도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 타실 생각까지도 하셨는데 또 의전은 뭐냐 이런 좀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정유라 씨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정유라 씨 아들하고 부모. 예. 위치가 좀 밝혀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언론 보도로 좀 내용이 나온 건데요. 현재 덴마크 당국의 보호 요청을 이들이 했고요. 이 사생활 침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서요. 덴마크 당국에서 이 올보르시 사회복지 담당 부서의 도움을 받아서 거처를 옮겼다라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요. 이 같이 있었던 개화 고양이도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개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요. 이 별도의 동물보호 시설로 맡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요한 개 고양이를 맡기고. 그럼 정말 오래오래 머물겠다라는 작심을 한 모양인 것 같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였습니다.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동결건조 채소와 동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내는 국민 여러분 많이 하십니까? MB 인사 올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즘 뉴스공장 들을만 하십니까? 그런 점이 좀 그렇다. 예, 잘하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쵸. 그럼.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 점치고 이만하면 개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의견, 예, 고맙습니다. 아무튼 우리 부족한 양지열이를 대체로 이래 이쁘게 봐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렇습니다. 공장장 권한대행 양지열이 오늘로써 땜빵 나흘째입니다. 사실 걱정이 많았습니다. 저 하루하고 잘리는 거 아이가 마이카페가 또 쫄아가 생방 들어가 하는 거 아니냐. 조마조마했는데 예상외로 능숙하게 잘해. 여러분 양지열이 내가 캐왔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내가 어버캐왔습니다. 김어준이 내가 캐하는 건데 그게 배신해가 그렇지. 양지열이 내가 캐왔다. 코타가 가면서 기저귀 가라차야 가면서 질질 흘리는 거 주워가면서 내가 다 캐왔다 그런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뭐야. 큰일 진짜 큰일 났다. 당신 나와 진짜 큰일 난 거야 지금. 불이 안 시키면 다 죽어. 그냥 혼자 죽어. 혼자 죽어도 국민들 살자. 그런데. 나도 살고. 지금 같이 죽으려고 그래. 따끈한 정국, 현안의 속내를 살펴봅니다. 내부자 둘. 바른정당 김성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민석 의원입니다. 예, 안 의원님, 예,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성태 의원님도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인사를 했는데요. 예. 예. 제가 잠깐, 아시겠지만 권한대행을 맡고 있어서요. 오늘 김어준 총수 안 왔으면 좋겠어요. 좋네, 더. 예. 안민석 의원님께서요, 저를 딱 보자마자 방송 시작하기 전에 김어준 공장장 끝까지 안 왔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편하시답니다.
우리 김성태 의원님께서도 편안하게 혹시라도 평소 못하셨던 말씀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근데 예. 안민석 의원께서는 말씀만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는 김호준한테 저 꼼짝도 못 하시면서 처음부터 왜 저를 또 디스를 하세요? 꼼짝도 못하셨다. 그런 게 얽힌 게 좀 있으셔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자, 일단 저기 먼저 김성태 의원님께서 질문 먼저 주셨으니까 저도 김성태 의원님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안 의원님이 독일을 갔다 오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안 의원님 먼저 말씀을 하나 듣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독일은 어떤 일로? 예, 독일에 지금 뭐 최순실 재산이 뭐 수조 원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리는데 예. 실체를 파악할 수 없었던 참에 몇몇 동포분들이 제보를 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돈 세탁 전문가하고 예. 또 우리 주진우 기자하고 다녀왔고요. 그 와중에 주진우 기자하고 저하고 뭐 팬티 논란이 있었지만은 분명히 주진우 기자가 먼저 저에게 도발을 한 것이라는 말씀드리고요. 동포들의 제보는 상당히 신뢰할 만한 제보였고요. 예.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예. 앞으로도 들어올 거라고 보고요. 이걸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해서 특검에 넘길 예정이고요. 무엇보다도 정유라의 소재 관련해서 예. 체포는 되었는데 정유라를 소환 문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독일 검찰을 만났습니다. 근데 독일 검찰의 입장은 이제 덴마크와 한국의 문제지 우리들의 손을 떠났다. 예. 그런 이야기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의아한 것은 사실 지난 한 달 전에 정확하게 12월 14일 날 예. 특검을 만나서 정유라 소재 정보를 다 넘겨드렸거든요. 이미 한 달 전이니까 정유라가 저 방송국에 의해서 알려지기 전에 소재지를 특검에 이미 주셨다는 거잖아요. 12월 14일 날 밤에요. 밤에.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저와 특검 한 분하고 나머지 일행도 있었고 총 5명이서 정보를 주면서 어떻게 정유라를 체포할 건지에 대한 대책을 논의를 했거든요. 대책 논의까지 그냥 단순한 네. 정보 그냥 뭐 이런 추측이다 제보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책 논의까지 하셨다는. 근데 그 특검은 저를 만난 적이 없다고 지금 모 언론사에게 이야기를 한 모양인데. 방송국에서 보도도 그렇게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날 밤에 제가 만났던 특검은 그럼 유령이었나요? 특검분. 왜 그 정보까지 다 줬는데 특검이 왜 체포를 하지 못했는지 그건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해요. 혼자 만나신 것도 아니라면서요? 네, 그럼 5명 함께 5명이 있었어요. 함께. 그래서 저는 연말까지 특검이 체포할 거라고 그래서 한국에 소환할 거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유라가 덴마크에서 안 들어오도록 하는 이런 사단이 벌어졌는지 그건 좀 특검 측에 좀 해명이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특검이 잘하고 있는데 지금 특검에 대해서 물론 특검을 믿습니다. 근데 저 부분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김성태 의원님. 예. 국정조사 하시느라고 안 의원님도 그러시지만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조 진행하시느라고. 이번에 이 국정조사가 좀 끝 마무리가 좀 아쉽다라고 하면서 특위에서 만장일치로 연장하자고 의결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특위에서만 의결한 걸로 되는 게 아니고 이 여야 사당에서 논의를 해줘야 하는데 지금 시작하고 있나요? 논의는? 사실 지난 3일 전에도 교섭단체 대표들을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또 그저께는 정신임 국회의장님을 제가 직접 찾아가서 그동안의 특조위 활동 보고와 또 국조특위 기간 연장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특단의 결심을 촉구하는 그런 입장과 또 우리 위원회 의결 내용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께서는 4당 교섭단체 간의 합의만 이루어진다면은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라도 기간 연장을 처리할 수도 있다는 그런 입장이었지만은 막상 이 국회는 원내 교섭단체 간의 협상과 합의에 의해서 국회 운영 일정이 잡히는데 그게 지금 수월치 않는 상황입니다. 예. 소리가 좀 많이 울리네요, 의원님. 어디 계신지 좀 모르겠는데 잠깐 제가 안민석 의원께 질문 드리고 연결 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안민석 의원님. 그러면 이제 이 특위의 연장이 필요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 때문에 물론 국민들이 짐작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의결을 하셨나요? 좀 전에 김성태 위원장님이 지난 2달 동안 국조특위 청문회 운영하시면서 참 애를 많이 쓰셨어요. 수고하셨고요. 특히 저는 이번에 김성태 위원장님을 통해서 균형의 리더십이 저런 거구나. 굉장히 어려운 입지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야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그러니까 청문위원들한테도 욕먹지 않고 완벽한 균형의 리더십을 보여주신 김성태 위원님 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안 계시니까 갑자기 또 좋은 말씀. 없을 때 칭찬하는 게 진정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김성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청문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국조를 한 달 연장해야 된다. 그래서 국조와 특검이 신의 효과를 내어서 진실의 퍼즐을 하나라도 더 많이 맞출 수 있어야 된다라고 원내대표들에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지만 오늘 내일까지가 골드타임입니다. 내일 지나면 이제 끝나요, 국조가. 아예 끝나니까. 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여야 대표가 담아내지 못하면은 국민의 욕구를 담아내지 못하는 여야 원내대표들 역사적인 비판받을 것이고
참 한심한 것이죠. 이렇게 제가 예.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중요한디? 예. 근데 지금 어떤 정치적 상황, 특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남아있는 분들이 사실상 뭐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청문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바른정당으로. 아니, 네 분 지금 아마 계시지만 있죠. 예. 그분들이 이제 의혹도 많이 받으셨던 분들이. 거기는 애초에 뭐 의혹이 받는 게 아니라 국조 진상규명을 방해하러 들어왔다고, 특히 이완영 의원님 같은 경우는 국민들에게 이완용이라고까지 비아냥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김성태 의원님 다시 연결돼 계시죠? 예. 예, 이제 좀 낫네요. 안민석 의원께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위원장으로서 이번 국조특위 가장 큰 성과를 거둔 것은 어떤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사실상 이 국조특위, 특히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야 간의 정치 정쟁의 산물로 이 특위가 구성되고 청문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역대 그런 여러 국정조사 청문회를 보면은 항상 여야 간의 정쟁에 이 파행을 일삼기가 거의 뭐 일수였어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7차 청문회, 2차례 현장조사 청문회, 2차례 기관보고 이 11차례의 실질적인 조사에 있어서 단 한 차례도 이 위원회가 파행을 겪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 대한민국 국회 헌정사에 길이 아마 남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들 17분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임한 적이 없어요, 사실상. 물론 이 청문회는 또 국회의원들, 특히 초재선 의원 이런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죠. 50 청문회 당시에 노무현 전 의원이 이제 어떻게 보면 50 청문회를 하면서 스타 반열에 오르고 또 대통령까지 되는 그런 기반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번에도 최순실의 이런 국정농단의 이 엄중함을 너무나 깊게 인식하고 너무나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그에 비해서 사실상 이 국회에서 정인으로 채택된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른다, 뭐 본 적도 없다, 안 나오고 이런 북출석하면서 이런 무성의한 과거의 국정조사 청문회의 어떤 그런 간섭을 그대로 이어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불출석한 정인들 32명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온 사람들 이번에 17명 없이 고발 의결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은 앞으로 국회 정은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회 모욕죄로 아마 사법부에서 제대로 처벌만 한다면은 이분들 고생 좀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안 의원님, 지금 김성태 의원님의 이제 성과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열심히 하시는 것들은 분명히 맞고, 하지만 또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여러 가지, 얻은 것도 있지만, 여전히 또 제대로 준비가 덜 된 것 같기도 하고, 질문들이 좀 반복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아쉬움 같은 것들도 좀 남는 것도 있었다. 그런 제일 안타까웠던 점은 이제 진행을 하시면서 어떤 거 있으셨어요? 저는 지금 김성태 위원장님하고 생각이 좀 많이 틀려요. 제가 한마디로, 소문잔 잔치에 먹을 것 없었다. 김 위원장님은 굉장히 많은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피가 거꾸로 솟을 순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새누리당의 엑스맨 아까 누구라고 못 벌써 정말 말씀하셨잖아요. 매국적인 그런 발언 볼 때, 그리고 최순실 비롯한 문고리 3인방 정인들 불출석, 우병우, 김기춘의 위증. 이래서 이게 국민화병이 지금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청문회 때문에 국민화병이 생겼어요. 그다음 두 번째로 지금 바른정당으로 가 계신 우리 청문회 위원님들 2달 전만 하더라도 국정조사까지만 하더라도 이분들은 최순실 국정농단의 부역자들이었어요. 정인들 국정조사 정인들 내놓으라고 그러면은 죽어도 못 내놓겠다고 하고 그런데 청문회 기간 동안에 마치 무관한 듯 자기들은 부역자가 아닌 듯 그런 식의 말씀과 증인들에게 신분을 취하는 거 보고서 또 한 번 또 피가 거꾸로 쏟았어요. 그때 새누리당 의원, 그때 비박계 의원들하고 지금 그분들하고 다른 사람들입니까? 그때는 유령이었고 지금은 바른정당 의원들입니까? 정치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이제 김성태 의원님께서 당연히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안민석 의원님이 국정조사 특유의 아쉬움이나 안타까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계십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2달 가까이 저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은 파행 한번 겪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이렇게 청문회를 끌고 온 동료 위원들에게 그런 입에 담지 못할 좀 매도를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에요. 그렇다면은 박근혜 대통령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표 찍었다고 다 이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들을 부역자로 볼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범위를 점점 두 분 다 확대를 시키고 계시네요. 그렇듯이 제 말씀은 청취자분들이 평가할 테니까 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께서 제 얘기를 평가하지 마시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안민석 의원이 사선 의원으로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그런 실체를 제일 먼저 파헤치고
오늘날 대통령 탄핵까지 이렇게 한 장본인 아닙니까? 위원장님 죄송하지만요. 위원장님 잠깐만 말씀해 주세요. 될 때가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굳이 같이 2달간 일은 물론 여러 가지 부족하고 미흡하고 또 동료 위원으로서 자기 중심적 어떤 판단에서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또 매도를 하는 것은 위원장님은 저는 기본적으로 바른정당과 동료회를 강조하고 계시네요. 바른정당과 새누리당은 지금 일종의 위장이혼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선 때 되면은 분명히 같이 또 묻힐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사선이라고 표현한 것은 정정해 주십시오. 내리사선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리사선 의원님께서 아니, 위원장님. 결론은 그렇게 동료 청문위원들 이렇게 좀 불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그 목적은 이제 조기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또 보수 대연합 결집이다 뭐 해가지고 손잡을까봐 미리 그냥 이 예봉을 차단하는 그런 아마 의미에서 그런 발언을 하면은 진작에 그렇게 정확하게 전달해야지. 그 말이에요. 아니 근데 누가 봐도 이번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사회를 쭉 진행해 보면 뇌를 통틀어서 다 10분 다 열심히 준비했지만은 그래도 돋보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 미리 이거를 차단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럼 바른정당하고 새누리당하고 다시 합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들으실 수도 있잖아요. 이거 이 안민석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위장이혼이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들으시면.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딱 드리겠습니다. 작년 4.13 총선은 우리 위대한 국민들은 정말 대한민국을 이제 양당 체제로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국민들의 판단 속에 3당 체제가 만들어지고 이제 올해 지금 4당 체제까지 됐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 의석 분포를 보면은 뭐 지금 유럽 대선 후보 문재인이든 반기문이든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쉽게 말하면은 제대로 된 국가를 권력을 이끌 수 없습니다. 즉 연정을 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국가 권력을 제대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 연정을 위해서 정치권이 이번 대선을 앞두고 여러 형태로 뜻을 모아나가는 과정에 때로는 뭐 후보 경선을 국민 참여 경선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문재인 전 대표처럼 뭐 확고한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민주당 내에 뭐 당내 경선만 거쳐서 대선 후보로 나서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지형이 펼쳐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 지형이 펼쳐지는데 벌써 뭐 연정을 위한 연대를 한다든지 야권에서 그거를 미리 지금 우리 안민석 의원께서는 그런 행위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가능성은 열어 놓자는 건데 어쩌세요? 그러면 저희 안 의원님도 또 반론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보수 정당이 재집권을 하겠다는 생각은 얌체 없는 생각입니다. 나라를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보수 세력이 얌체가 없는 것이. 그리고 그 김성태 님이 지적하신 이거 청문회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셨고 유능하시고 열정이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과거를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과거에 대한 반성을 하시고 청문위원회에서 뭐 그런 역할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제가 의미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반기문 총장이 귀국하시면서 대선 얘기가 기억 나왔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선 레이스가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이제부터 오늘의 하루는 이전의 한 달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수한 정치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고 굴곡이 있을 것이고 구도가 어떻게 짜질지도 변화무쌍하게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은 이제 이 정권을 바꿔야 된다는 마음의 준비는 다 돼 있어요.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보수 정권에서는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은 거의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만큼 우리 야권이 국민들에게 신뢰와 비전을 주느냐 거기 달려 있는 것이죠. 특히 분열하지 않고 어떻게 야권이 똘똘 뭉쳐가지고 국민들에게 좀 신나는 희망을 주냐. 이번 판도라 영화 보셨습니까? 제가 판도라 영화를 봤는데요. 거기 이런 대목인 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판도라 상자 안에는 재앙과 절망이 있지만 희망 또한 있다. 이 국정농단 속에서 국민들이 아주 좌절하고 분노하고 실망했지만 좋은 지도자를 차기 대통령으로 뽑아야 된다는 그런 희망의 싹을 지금 틔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수 정치 세력들은 이제 저희들에게 한번 넘겨준다는 생각하시고 저희들이 국민들과 함께 이 희망의 싹을 잘 키워가겠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근데 판도라 상자에 남은 가장 큰 저주가 희망이라는 얘기도 사실 있는데 지금 그 희망이 어떻게 보면 여권에서는 뭐 바른정당도 그렇고 새누리당도 그럴 수도 있지만 반기문 전 총장이 그 희망이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김성태 의원님. 예, 지금 안민석 의원께서 뭐 좋은 말씀했습니다. 이번 조기 대선에서는 보수가 나서서는 안 된다. 저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일정 부분 동의하는 보수라는 것은 한마디로 패권주의적 보수입니다. 패거리 정치를 한 그런 보수는 저는 절대 나서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문재인 당대표도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 과거의 친노 또 친문 패권주의가 청산되어져야만 우리 안민석 의원 같은 사람 지금까지 내리사선을 하면서
술 한 번 서지 않고도 용케도 살아남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저런 사람들이 소신을 펼 수 있는 그런 민주당의 뭐 정치 구조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예.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과연 반기문은 흔히 말하는 친박 패권주의를 청산해내고 또 그 어떻게 보면은 굴레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중도 합리성을 추구하는 그런 모든 정치 세력들이 연합을 해서 국민 대선 후보, 대통령 후보를 만드는 데 본인이 참여하고 민주적인 국민들 이 경선 절차에서 본인이 선택되어지고 그 선택되어진 결과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이 연합군이 만들어지겠죠. 이 연합군이 이제 사실상 아직까지도 이런 패권주의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그런 후보와 싸워야 됩니다. 지금 후보는 한마디로 뭐 외교 안보의 중요한 문제도 북한에 또 이런 사전 양해도 구하고 뜻도 알아보고 판단을 하시는 분이죠. 또 뭐 가령 국가의 중요한 결정도 뭐 때로는 자신이 되면 바꿀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과 싸워야 될 거예요. 열을 따라서 말씀을 이렇게 길게 하세요? 친박의 패권을 씻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마찬가지로 야권에서도 또 다른 패권을 씻어야 하는 거다. 그 반대로서 반기문 전 총장 의원이 될 수 있다. 지금 김성태 의원님께서 속내를 딱 패권주의 들키셨어요. 청산 안 하면 힘들어요. 민주당도 결코 패권주의적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대선 후보가 만들어지면은 그것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김성태 의원님 제가 속내를 하나 맞춰볼게요. 연합군이라는 의미는 그런 겁니다. 지금 반기문의 캠프가 MB계 쪽의 사람들이 짜고 있지 않습니까? MB 시즌2가 시작된 겁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비박계 중심의 바른정당, 거기가 붙고, 결국에는 지금 친박, 새누리당이 결국에 나중에 합류를 할 겁니다. 우리가 남이가. 김종인 위원장까지 가신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벌써. 그래서 거기서 김종인이라든지 안철수라든지 그 중간에 항상 역사적으로 뭐, 애매한 정치를 해오신 그런 분들이 그분들은 뭐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이고요. 우리는 뭐 그런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뭐 아니면 도저 뭐 애매한 정치, 회색 정치 그런 거는 저희들이 싫어하고요. 물론 저희들은 지금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선을 해야 됩니다. 이 경선을 흥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경선을 흥행을 시키고 지금 현재 과거에 한 형제였던 국민당과 어떻게 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선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두 번째는 우리 문재인 그 전 대표께서 넉넉한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가 있겠는가. 경선 룰에서 사소한 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통 크게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촛불 민심을 우리가 야권이 얼만큼 수용을 할 것인가. 리셋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개혁 법안을 얼만큼 앞으로 남은 기간에 추진할 것인가. 특히 최순실 재산 몰수법을 만드는데 야권이 주도적으로 성공한다 그러면은 이런 야권의 흐름들을 만들고 촛불 민심을 저희들이 잘 수용한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패권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패권이 아니다. 김 의원님 혹시 그 지금 제가 요 근래 이제 느끼는 부분이지만 안민석 의원이 언제부터 우리 문재인 저분이 그런 사람이 좋은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참 이제 저는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민주연구원에서 만들어진 그 개헌저지 문건이라고도 하죠. 그런 문건 때문에 민주당이 내용을 겪은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박원순, 김부겸 여러 지금 잠재적 대선 후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고 조기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그런 룰 이걸 세팅하기가 지금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일부 의원은 이미 참여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분위기도 나오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후보 좋은 후보입니다. 좋은 후보지만은 절대 이제 패권주의 청산하고 좋은 후보 되라는 이야기예요. 박근혜 대통령 보십시오. 그 한마디로 군신관계 이 수평적인 당청 관계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만을 위한 정당이 만들어지고 그 정당의 국회의원이 과반수 이상이 있기를 희망했지만은 작년 4.13 총선의 결과는 결국 내놓은 선물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안긴 것이고 그 과반수 의석이 무너짐으로써 오늘날 이런 이 비참한 여러 가지 상황을 대통령이 직접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이제 전 대표께서도 좋은 대통령 후보가 되시려면 지금 빨리 개헌 수용해야 됩니다. 아니 그대들이나 잘 대선 전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대선 전에 원포인트 개헌 국회 개헌 수용해서 만들어지는 걸 수용해야 됩니다. 두 분들이 계속 싸우실 것 같습니다. 매물아 어디로 가니 물어보면 강물 따라서 가고 싶어서 강으로 가고 강물한테 물어보면 강물아 흘러 어디로 가니? 그러면 넓은 세상 보고 싶어 바다로 간다.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 강물처럼 부딪히는 모든 것들을 배우며 사람과 사람의 작은 만남이 모든 변화의 시작임을 응원했던 사람 신영복. 당신이 그립습니다. 신영복 선생님 일주기 추모도서 만남 신영복의 말과글 도서출판 돌베개.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국 사람!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잠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잠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인들의 비상식량으로 쓴다는 남미 최고의 완전식품 마카 플러스 한국에서 가장 비싸고 귀한 식품이라는 산삼 플러스 거기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녹용까지 일단 이 세 가지를 모두 넣은 제품이 나온 거니까 마카 산삼 녹용 대박. 좋은 건 다 있네. 031-323-2559 영암네이처 YHNATURL.com.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아삭거리는 소리 들려? 와, 진짜 맛있다. 이 김치 어디에서 샀어? 김치 어디서 샀냐면 화 뭐? 무슨 김치라고? 그러니까 어디 김치냐면 바로 뜸들이지 말고 빨리. 도대체 어디 김치야? 화통김치. 화통김치라고. 국내산 재료로 100% 자체 생산하는 화끈하게 통하는 화통김치. 얼른 검색해서 사 먹어.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어준의 뉴스공장 3부 시작합니다. 저는 권한대행 양지열입니다.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오늘 오후 귀국합니다.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반 전 총장을 지원하는 이른바 반기문 사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여기 이름을 올린 분이시죠.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른 아침 감사드립니다. 예, 반기문 전 사무총장하고는 어떤 인연이 있으신 겁니까? 제가 중앙일보 기자를 한 25년가량 했습니다. 예. 주로 정치부 기자를 했는데 1995년에 외교부를 출입할 때 반기문 전 총장을 뵀습니다. 그때 1급에 해당하는 외교 정책실장을 맡고 계셨고요. 예. 처음에 이제 귀국하셔서 지하철로 자택까지 가시겠다고 하셨다가 이게 약간 좀 보여주기식 아니냐라는 또 지적도 있어서 이제 취소를 하셨어요. 그거는 뭐 특별히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을 피하기 위한 행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말씀하신 대로 보여주기라는 측면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 공항에 제가 보기에는 예상컨대 거의 150에서 200여 명의 기자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또 환영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최대한 출연을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많은 분들이 나오실 텐데 그 기자들과 환영하는 분들이 함께 이동해서 철도로 만약에 이동을 해서 한 열차에 한 칸을 탄다면 거의 다 메울 것 같고 그러니까요. 또 그 공항 철도를 이용하시는 국민들께 많은 불편을 드릴 것 같고 그런 걱정이 현실적으로 들어서 그냥 공항에서 국민들께 귀국 인사하고 기자들과 현장에서 많은 분발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움이라고 보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인사를 좀 하고 승용차로 계속 가시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진도 팽목항과 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있는 곳이죠. 봉화마을 방문하시겠다. 이 부분을 딱 꼬집어서 굳이 언급하시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준비하는 쪽에서 그걸 발표하거나 언급하시는 분 없는데 이제 일부 기자들이 취재를 잘하니까 보도가 됐는데요. 그 이상의 여러 것도 방문하실 계획입니다. 주로 다음 주에 이루어질 걸로 아는데요. 봉화마을은 당연히 가야 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서울에서 현충원 참배를 하시잖아요.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차례로 참배를 하시고 일반 용사 묘역도 참배를 하실 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봉화마을에 따로 계시니까 가서 참배하고 임 여사님도 만나 뵙고 이러는 건 당연한 수순이고 또 도리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아픔을 정말 대변하는 곳인 그 팽목항 가시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런 일정을 소화하는 건데 그걸 통해서 해석하는 분들은 이게 통합적 행보 아니냐 이렇게 정치적 해석은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해야 할 만한 일종의 행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밖에 다른 것도 많이 찾으실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이 의원님께서도 이제 아무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가까우시고 하시지만 다른 분들이 더 그러세요. 같이 하시는 분들이 김숙 전 유엔 대사나 곽승준 전 청와대 비수석 비서관이셨죠.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같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이 바깥에서 많이 도와주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반기문 전 총장께서 오셔가지고 설 전까지 어떤 활동을 하시느냐, 어디를 가셔서 누구를 만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실 건가 이에 대해서 준비하는 실무적인 전략기획팀 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인사라고 불릴 수 있는 분은
곽성준 교수 한 분입니다. 사실은 그렇다. 근데 그러면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신당을 준비하시는 거라고 봐야 할까요? 뭐 현실적으로 좀 신당은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그에 대해서 뭐 여러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자 참당을 해서 대선 준비를 하라는 분들도 계시고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어떤 뭐 정치적 연대를 도모하라는 분도 계시고요. 이에 대해서는 뭐 좀 더 논의는 해야 되지만 아직 뭐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논의를 해야 되고 일단은 반기문 전 총장께서는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셔서 여러 계층의 국민들, 특히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과 많이 만나서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본인의 구상을 받아듣는 그런 과정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정치적 연대를 바로 빼야하는 그런 활동은 당분간 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당분간 하시지 않으실 거라 그런 뜻은 여전히 뭐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과도 함께할 가능성 부분에서는 그대로 열어놓고 계신다라고 봐야겠죠? 지금 여러 정당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민주당에는 바로 대선 경선 준비에 들어가 있고 또 민주당은 반기문 전 총장께서 뭐 10년 동안 그래도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고 지구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온 활동을 하신 분인데 그에 대해서 어떤 평가는 하지 않고 바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는 워낙에 딱 잡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새누리당은 분당이 돼 있는 상태고 또 신당이 새로 뭐 창당 준비를 하고 있고 국민의당도 있지만 어떤 특정 정당에 지금 들어가셔서 본인이 어떤 틀을 가두는 이런 행보는 하지 않으실 걸로 생각하고 국민들의 많은 이야기를 듣고 본인의 구상을 선명하게 밝히고 그럴 경우에 가치를 공유하는 많은 정파 정치인들이 나오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일단 반 총장께서 적극적으로 뭐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 이쪽으로 가신다기보다는 반 총장의 입지를 세워놓으시고 끌어당기는 쪽으로 가능하면 오히려 움직이실 것 같다. 일단은 구상을 밝히시고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시고요. 입지를 먼저 세우고 나한테 와라. 이런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같이 공유를 하면서 함께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는 그런 방식이라고. 예, 알겠습니다. 조금 민감한 얘기 하나 좀 여쭤볼게요. 하필이면 희한하게 딱 사무총장 물러나시자마자 뉴욕 검찰에서 반 전 총장 이제 동생분하고 조카를 뇌물 혐의로 기소를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입장은 좀 밝혀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공항에서 기자들이 많이 아마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지금 나가서 질문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반기문 전 총장의 어떤 직접적인 언급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는 제가 잘 모르지만 미국의 법원의 그 판단은 존중할 수밖에 없고 반기문 전 총장이 조카 관리를 못한 측면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조카의 활동과 관련해서 우리도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 조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사실 잘 모르는데 오늘 뭐 어떤 입장을 내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본인이 몰랐다고 뭐 하더라도 이렇게 무리를 빚은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의적인 어떤 그런 책임의 부분은 언급은 하실 것이다라는 것이고 사실 전에 먼저 나왔던 부분은 국내에서 한 언론에서 박연차 전 태공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 받았다 이런 의혹도 또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엔 너무나 명백한 오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검증을 빙자한 은혜가 판을 치고 있고 과거 이해창 전 총재는 그런 것 때문에 선거에서 패배하고 표를 많이 잃고 지금의 야당 쪽에서 그런 음해를 했죠. 나중에 다 음해와 흑색 전전으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원 판단을 통해서. 근데 이번에 박연차 씨의 그 23만 불 문제는 반기문 전 총장이 외교부 장관 하던 시절 2005년 상황인데요. 그때 공간에 베트남 외교부 장관이 왔고 그 환영하는 자리인데 박연차 씨는 명예 베트남 총영사로 참석을 했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은 그때 처음 그분을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1시간 전에 와서 20만 불을 건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외교부 장관인 반기문 전 총장이 아유 감사합니다라고 받았다는데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때 현장에 계셨던 분들 증언에 따르면 이분은 술 취해서 만차 한 장에 30분가량 늦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많은 분들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사실관계가 틀린데 일부러 기사를 썼다. 저도 기자 출신이지만 거기에는 어떤 의도나 그 뒤에 어떤 배우가 있다고 저는 명백한 오보고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신다는 거고요.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맺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함께하고 있는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이셨습니다. 출근할 때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게 너무 많죠? 하루 딱 5분.
이제 듣고 싶은 목소리로 사장님처럼 브리핑 받아보세요. 출퇴근하실 때 관심 있는 것만 짧게 요약해서 브리핑해드리는 나만의 음성비서. 27조 브리핑 이어링이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이어링을 다운로드하세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 브리핑해드립니다. 나만의 음성비서 27조 브리핑 이어링. 동결건조로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한 아로니아 분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농장 아로니아 분말은 전라북도 김제에서 직접 수확한 100% 국내산 무농약 아로니아로 만들었습니다. 눈에 좋고 피부에 좋고 혈액순환에 좋은 우리 농장 아로니아 분말. 뛰어난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방지하고 면역력을 높여 건강을 지켜줍니다. 명절 선물로도 아주 좋아요. 네이버에서 우리 농장 아로니아를 검색해보세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자, 계속해서 방지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볼까 합니다. 김남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네, 반 전 총장이 귀국하자마자 바로 이 귀국 앞두고 좀 전에도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반 전 총장 동생과 조카가 뉴욕 법원에 기소가 됐습니다. 지금 이 사안 구체적으로 또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사건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미 연방검찰이 공소장을 통해 밝힌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남 기업이 2013년경부터 유동성 위기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경남 기업이 보유하고 있었던 랜드마크 72라는 건물을 긴급하게 조금 매각해야 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2013년 당시에 이제 경남 기업의 고문이었던 이제 방기상 씨가 이 큰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한 번도 이런 어떤 큰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없었던 본인의 아들, 이 반주현 씨는 당시에 뉴욕에서 부동산 중개 업체에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 반주현 씨를 경남 기업에 소개를 한 겁니다. 이제 반주현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이 무려 1조 2천억 원이나 되는 것인데 베트남에 있는 거죠? 베트남에 있는 겁니다. 이런 큰 어떤 그 건물을 매각한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각 주간 업체로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반주현 씨가 이 매각 주간 담당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만약 매각이 성공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업체 그리고 부동산 업체뿐만 아니라 반주현 씨도 역시 수백만 달러의 수수료를 받기로 계약을 합니다. 60억, 600억인가 뭐 이렇게 받을 수 있었던 어마어마한 액수인 거죠. 예. 하지만 이제 처음부터 반주현 씨는 정상적으로 매각 절차를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반주현 씨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말콤 해리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중동 국가 관리에게 뇌물을 주고 매각을 추진하고자 시도를 합니다. 이 말콤 해리스는 이제 본인을 중동의 한 국가의 왕족의 대리인이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뭐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중동 국가의 국부 펀드를 끌어들여서 이거를 매각을 하겠다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반기상 씨와 그다음에 반주현 씨 부자가 말콤 해리스와 공모해서 중동 국가에 뇌물을 주려고 했다라는 것, 바로 이게 사건의 전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사람이 말콤 해리스 뭐 이런 사람이 카타르하고 실제로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중동하고는 직접적으로는. 네. 그런데 어찌됐든 중동 쪽에 주려고 했다가 50만 달러를 가로챘다. 뭐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긴급하게 이 사람들은 저 방기상 씨하고 반주현 씨 같은 경우에는 중동에는 직접적으로 인연이 없으니까 누군가 한 사람을 소개받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중동에 팔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 사람이 가로챘다. 뭐 이러면 실제로는 방기상 씨하고 반주현 씨는 오히려 당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그래서 반기상 씨와 반주현 씨가 오히려 미국 국적의 말콤 해리스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 연방검찰이 밝힌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뉴욕 연방검찰은 반기상 반주현 씨 부자 그리고 말콤 해리스 그리고 반주현 씨의 조력자 등이 4명이 함께 공모해서 이 사건 범죄를 일으켰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목을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미 연방 형사법상 해외 부패 방지법 위반, 사기, 돈 세탁, 문서 위조, 신용 도용 등의 혐의를 기소를 한 겁니다. 아, 단순하게 뭐 사기 하나 정도가 아닌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적용된 혐의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연방법을 적용을 했다는 거고. 네, 이 적용된 혐의도 엄청나게 많은데 각각의 이 범죄 공모자들에게 최대 적용된 형량을 보게 되면 누가 가장 주도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반기상 씨에게 적용된 혐의의 최대 형량은 30년, 그리고 반주현 씨에게 적용된 혐의의 최대 형량은 62년. 말콤 해리스에게 적용된 혐의의 최대 형량은 32년. 그리고 반주현 씨의 조력자는 5년이기 때문에 미 연방 검찰은 반기문 전 총장의 반주현 씨, 조카인 반주현 씨를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 주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그 네 사람 정도가 같이 짜가지고 뭔가 뇌물을 주고 뭔가 부정한 짓을 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그 일당 중에 한 사람이 돈을 가지고 튀었지 애초부터 그 사람에게 당한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고형이 60년이에요? 62년이라고 합니다. 62년이요? 네. 어마어마한 형량이 될 수 있을 건데. 근데 지금 반주현 씨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 부분이 한국에서도 문제가 됐잖아요. 사실은. 이 카타르 투자청으로부터 인수 의향서 같은 걸 받았다. 그러니까 이거를 경남기업 쪽에 자기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카타르 투자청하고 이런 어떤 이메일 같은 걸 주고받았는데 그거는 이제 경남기업 쪽에 제시를 하면서 자 우리 이렇게 지금 매각 추진 실제로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위조였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것도 지난해 우리나라 법원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제 성완종 전 회장이 자살하기 하루 전날에도 인터뷰에서도 랜드마크 72 이 건물이 매각되고 있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지난해 우리 법원에서 확인된 내용에 보면 사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경남기업 법정관리원이 반주현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주현 씨가 경남기업으로부터 이 랜드마크 72 매각 과정에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가 여러 가지 증거들이 제출이 되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이 법원의 판단 근거는 카타르 투자청 명의의 인수 의향서입니다. 근데 이 인수 의향서의 서명, 그 다음에 뭐 양식 이런 것들이 완전히 날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 내용은 법원에서 확인된 것뿐만 아니라 카타르 투자청에서도 이러한 내용은 위조된 것이다라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 같은 경우는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베트남에 일조화되는 그거를 팔아서라도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했었는데 결국 그게 실패하면서 자살까지 이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조카 반기문 전 총장이 조카가 다 했다는 건데 지금 이번에 이제 뉴욕에서 기소된 거 이거는 이게 벌써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지지난해였죠. 벌써 2년 전이고. 이게 왜 근데 이제야 기소를 한 거죠? 공교롭게도. 뭐 이게 단서를 이제 찾아서 그런 걸까요? 예, 아마도 그 뭐 우리나라 검찰도 그렇고 미국 검찰도 그렇지만 특별하게 결정적인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은 공소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증거를 찾고자 했던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미 연방검찰만 수사를 했던 것이 아니라요. 미국 법무부 그리고 FBI 국제부패 전담까지 합동으로 수사를 해서 이 명백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가 이제 찾아져서 아마 이 시기에 기소가 됐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도 유엔 사무총장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 없이는 움직이진 않을 것 같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미국 사법 시스템이 우리 검찰과는 다르잖아요. 일단 어느 정도 혐의 사실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기소를 해놓고 법정에서 주로 많이 다투는데 이번에 했던 걸로 보면은 거의 우리나라 검찰 비슷하게 거의 그쪽에서 판단하기에는 완벽한 증거 같은 것들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기소를 한 것 같은데 결국 조금 전에 이제 이상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반 총장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 도의적 책임 같은 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국민들에게 죄송하더라도 반 총장은 하여튼 전혀 모르는 일이다. 라고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힘든 곤혹스럽게 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이런 얘기 들어보면. 공교롭다라고 볼 것 같습니다. 하루 전날 이 기소 사실이 전해져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미국 연방검찰의 공소장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이름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 사건과 관련돼서 연루된 것은 전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의심스러운 정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조카 반주현 씨가 2013년부터 2년간 경남기업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들을 보면 반주현 씨는 큰아버지인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여러 차례 언급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불러드리면요. 반기문 총장이 랜드마크 72 매입을 국왕에게 언급했다. 랜드마크 매입과 관련해 카타르 국왕 승인도 받았다는 등 이제 반 총장과 카타르 국왕을 앞세운 겁니다. 따라서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이 내용을 전혀 몰랐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여러 가지 어떤 의문스러운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어떤 해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돌아가신 성완종 회장 같은 경우가 충청포럼 회장했던 분이고 반기문 전 총장과는 오래전부터 인연이 좀 있었다. 뭐 반기문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던 분이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반 총장이 아무것도 몰랐을 것이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카타르 국왕과는 만난 적은 있어요? 어떻게 돼요? 카타르 국왕, 이제 지금 반주현 씨는 카타르 국왕을 만나서 일종의 뭐 로비를 했다 이런 거를 지금 경남기업에 자랑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삼촌이 외삼촌인가 삼촌이죠 그냥. 네. 우리 삼촌이 국왕 만나서 얘기까지 다 해놨으니까 이 실제로 팔 수 있을 것 같다라고까지 이제 경남기업에 얘기를 했다는 건데 실제로 카타르 국왕하고 반 전 총장하고 알아요? 매우 깊은 인연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만났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 만나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이야기가 오갔는지까지 확인은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조금 의심스러운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 유사한 사례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 최순실 씨의 공소장에 보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실은 이건 공적인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그 최순실 씨 그 정유라 씨의 딸의 뭐 지인의 아버지의 회사인 KD 코퍼레이션을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국민들한테는 있기 때문에 기억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 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카타르 국왕을 만나서 공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조금 뭔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냐 한마디라도 그래서 이제 그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의혹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특검을 여기까지 보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 아까 이제 이상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거다. 언론에서 정말 뭐 의혹 제기 수준이 아니라 오보가 확실하다. 라면서 몇 가지 근거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3만 달러 받았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뭐 보고 있어요? 이 내용 한번 그 참 정리를 한번 해봐 주세요. 잠깐.
예, 이게 그 2005년과 2007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박영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23만 달러를 받았다. 첫 번째는 20만 달러, 그리고 두 번째는 3만 달러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뭐 법조계에서는 꽤나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박영차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이하 돈을 줬다라고 진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검찰에서 왜 수사를 하지 않았냐라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거는 유엔 사무총장을 수사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격을 떨어뜨린 일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거는 음해성이다. 완전히 사실 무근이다라고 하면서 이례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박연차 전 회장이 태광실업 회장이 왔던 어떤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본인의 어떤 일정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만난 사실 자체, 그러니까 1시간 먼저 만난 사실 자체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100달러짜리 뭐 지폐를 20만 달러로 하면은 한 20문치 정도 되는데 그걸 어떻게 만찬장에서 그걸 들고 다니느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매우 강력하게 해명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해명에서만 끝날 게 아니라 그게 정말로 그렇게까지 음해면 명예훼손 같은 걸로 고소하면 되잖아요. 법적 대응을 하면.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제 아마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정청래 전 의원이 왜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로 고소 형사고발을 안 하느냐,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도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유엔 사무총장 직에 있었기 때문에, 해외에서 직에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어떤 이런 거와 관련된 거의 형사적인 어떤 소송을 제기하기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니, 이제 들어오셨으니까. 아마도 뭔가 직접적으로 할 것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능성도 저도 조금 조심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언론에 나온 부분들 정리한 거니까요. 이거 말고도 사실은 검증대가 많이 있겠죠? 뭐 어떻게 개인적으로 그냥 잘 헤쳐나갈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검증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더? 네, 그래서 아마도 반기문 유엔 사무 전 총장이 한국에 귀국하게 되면 아마 이런 의혹부터 먼저 해결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법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남국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공장 청취자들 목소리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공장장이 자꾸 끼어들어가지고 뭐 말단한테 맡겼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럼 왜 말단한테 맡겨놓고 자기는 놀러 갑니까? 그게 공장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겁니까? 아이디 지지배님, 김어준 공장장보다 양 변호사가 월등히 잘하시는 건 시간 내에 정확히 마무리하는 거였는데 두 내부자 코너에서는 역시나 실패했네요. 현직 의원 두 분을 제가 어떻게 이깁니까? 방송 끝나고 나서도 김성태 의원님은 계속 말씀을 하셔가지고 사실은 전화를 안 끊으셨어요. 방송은 끝났는데. 그래서 작가들이 방송 끝났다고 알려드려야 겨우 끝나셨다고 하는데요. 의원님 다음 주에는 꼭 직접 나와주시고요. 참, 이 코너 이름이 두 내부자가 아니라 내부자 둘입니다. 아이디 호세님, 양 변호사님 진행 명료하고 깔끔하고 배려 깊고 들을수록 빠져듭니다. 좋습니다. 더 많이 원해주세요. 0189님, 말 많고 시끄러운 김어준 씨의 진행이 뉴스 공장이라면 차분하면서도 톡톡 튀는 양재열 씨 진행은 뉴스 농장이네요. 이참에 양재열의 주말 뉴스 농장 런칭하면 어떨까요? 사장님 듣고 계시죠? 뉴스 농장 좋은데요? 지금까지 뉴스 공장 불만 접수 AS였습니다. 김진애의 도시이야기, 도시건축가 김진애 전 국회의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스농장 해보시죠. 아니 우리가 동물성 광물성 공장보다는 식물성 공장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도 어감도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주말 농장이라도 생각을 제 맘대로 되는 건 아닌데요. 제가 오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코너입니다. 사실 왜요? 우리 사는 공간에 관한 얘기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뭐 우리가 정치 얘기도 필요하고 법 얘기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잘 살자고 하는 건데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 해주시는 거라서 굉장히 관심 있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어떤 얘기 들려주실 겁니까? 근데 오늘은 공장장 권한대행에 계신 양 변호사님이 계셔서 제가 오늘은 제도를 들고 왔습니다. 근데 솔직히는 김어준 공장장님께서는 제도나 이런 부분에 워낙 관심이 좀 떨어지세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여기서 막 합시다. 모르셔서 그런 것도 있고 관심 자체가 좀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도시를 만들고 우리가 삶에 하는데 우리가 뭐 건축가나 도시계획가 디자인 얼마나 잘한다, 시장이 얼마나 잘한다 보다도 사실은 법 때문에 생기는 일이 제일 많거든요. 법이 결국에는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줘야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 틀 안에서 움직이는데 우리가 특히 이제 경제정책도 굉장히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새 다시 또 얘기가 되고 있는 요새 이제 임대주택에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큰데 우리 주택 문제 사실은 내 집 문제 어떻게 사느냐가 제일 큰 문제 아니에요. 너무 비싸요, 서울은. 글쎄 말이죠.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실은 지난 10여 년 동안 얘기가 계속 있어 왔던 두 가지 제도. 그러니까 전월세 상한제. 상한제하고 또 하나는 계약 갱신 청구권. 요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세입자들이
다시 계속해서 살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하고 그렇죠. 이 계속 전세값 너무 올리니까 어느 정도 좀 한계를 정해놓자라는 전세가 상한제 그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다는 근데 거죠. 이게 거의 지금 10여 년 됐어요. 오래됐죠. 법안이 올라온 지도 10여 년 됐고 그런데 근데 사실은 참 놀라운 것이 근데 이번에는 뭔가가 이루어지긴 할 것 같아요. 이미 이번에는? 이제 일단 20대 국회 구성도 좀 다르고 그리고 지금 워낙 주택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게 굉장히 많은데 올해 이제 여러 가지 뭐 솔직히는 뭐 가계 부채 문제 지금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고 경제도 어렵고 그런가 하면 이제 아파트 값은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올해. 그 집값이 안 오르니까 오히려 전세값은 더 오르는 이상한 현상이 아니 근데 이제 있잖아요. 전세값이요. 솔직히는 저는 정말 이상한 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통해서 한 8년 정도로 갖다 계속 올랐거든요. 전세값이. 그러다가 계속 올랐는데 이게 최근에 몇 달 동안 조금 낮아지고 있어요. 이게 최근에 몇 달 동안 이제 오르는 폭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역전세 같은 데가 일어날 수도 있다. 몇 군데는. 그래서 전세가격이 지금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사실은 그렇게 많이 올랐으면은 무슨 짓인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서야 한다,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다음에 유일하게 한 거는 이명박 정부 때는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 했던 거. 주택 공급 자체를 늘리는 쪽으로만. 늘리는 거. 그다음에 지금 박근혜 그러니까 이거예요. 솔직히는 그 전에 김대중 정부, 그다음에 참여정부 해가지고 부동산 거품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올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거품을 어떻게 하면 떠받치느냐. 여기에만 주로 집중이 돼 있고, 특히 이제 박근혜 정부 와서는 더 한심했던 게, 2015년, 그러니까 2002년, 거의 2년 전이죠. 2014년이었을 겁니다. 한 2, 3년 전에 최경환 그때 부총리 하면서, 아시죠? DTI, LTV 다 완화시킨 거. 근데 올라온 그 정책을 입안했던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과거에 한국의 고도 성장을 이끌었던 시절의 어떤 갇혀있는 생각 사고방식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부동산 올리면 좋다. 그러니까 건설을 많이 무조건 지어야 되고 뚝뚝뚝 올리는 것만이 살 길이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폈고 그게 많은 부분 실패를 했다라는 것은 사실 입증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월세 상한제라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월세 상한제 왜냐하면 저도 보수 친구들이 많아서 집 많이 가진 친구들이 많아서 자꾸 물어보면은 제가 이제 답을 이제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다 우리 다 집값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 집값도 떨어뜨리고 우리 그러면 세금으로 다 내고 막 이러는 거 아니냐. 지금 노후에 이거 전월세 가지고 사는데 다 우리 망가뜨리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전월세 상한제는 사실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별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2년씩 계약하잖아요. 연간 5% 이상은 못 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5%가 될지 5% 그걸 연동제로 할지. 그건 뭐 정하기 나름인데 사실 5%라 그러면은요. 이 친구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면 2년 따지면 10% 아니야. 근데 2년 만에 10% 전세금 올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통상적인 개념으로는. 그렇죠. 사실 10%가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2억짜리 있으면 2천만 원 올리는 거. 2천만 원 올리는 2억짜리 요새 이제 2억짜리가 주로 요새 1억 5천짜리 이상이 더 많으니까 2억짜리인데 2천만 원 올린다 그러면은 그냥 뭐 아니 급여생활자가 예를 들어 봉급자가 2년 동안 2천만 원 더 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그래서 그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를 그렇게 들어요. 그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얼마나 올랐냐 하면은 한 연간 7%에서 10%. 특히 이제 이게 뭐냐면은요. 요새는 이제 부동산이 예전하고는 달라서 다 똑같지가 않고 많이 오르는데. 잘 안 오르는데 이런 데가 편차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강남이나 이런 데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뭐 20%씩 오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은 무지 싫어하는 거죠, 이런 게. 그 다음에 더 싫어하는 게 사실은 계약 청구권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그렇죠. 사실은 우리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래? 뭐 돈 조금 더 내더라도, 그건 뭐 어떻게 대출해서 더 내더라도. 어차피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어차피 일종의 세이빙이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좀 안정되게 살고 싶다. 내가 살고 싶을 때까지 살고 싶다. 특히 애들 학교 다니고 그러면은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들 가장 원하는 건데. 그래서, 근데 지금 계약 갱신 청구권도 2년 플러스 2년이에요. 딱 한 번만 계약 갱신 청구를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말하면 4년을 최대한도로 하죠. 지금 현재 제도는 그렇습니다. 지금 제한된 제도는 이미 그렇습니다. 국회에 들어가 있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보통 학교가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3년씩이니까 2년마다 옮기지 말고 3년은 좀 안정되게 해주자라는 그런 취지예요. 시험 끝날 때까지는. 그렇죠. 말하자면 이제 그겁니다. 근데 이거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대단하게 왜 이렇게 반대들 할까요? 근데 그 반대하는 이유들을 보면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정부가 경제 정책에 관여를 하는 것 자체가 시장 질서를 깰 수 있다는 거고 첫 번째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그렇게 전월세 상한제를 해버리면 누가 새로 집 짓고 누가 새로 임대주택 내놓으려고 하겠냐. 그리고 이게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어서 세입자가 한 번 들어오면 안 나가면 결국에는 그게 새로 집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반론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 반론이 아주 최근에 무지 세졌습니다. 이게 지금 이거 가지고 민주당이나 뭐 이쪽에서 조금 이제 요새 정책
위원회 쪽에서 지금 세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요새 뭐 경제신문 쪽에서 뭐 엄청나게 나옵니다. 경제학자들은 다 반응하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누가 그래요? 경제학자들이 다 반응해요. 변호사님은 어떤 입장? 가정을 해본 겁니다. 과연 뭘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경제 논리에 따라서 하면은 이런 부분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제 역반론은 이런 근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이제 좀 발상을 크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 지금 경제가 침체된 것 중에 가장 큰 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수출로도 돌파가 될 수 없고 사실 내수로서 돌파를 해야 된다는 게 이게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경제학자들의 생각이거든요. 예. 근데 왜 우리가 소비 못합니까? 쓸 돈이 없잖아요. 다 묶여버리니까 집에 묶여야 되고 그게 다 집에 묶이는 겁니다. 집에 묶여서 생기는 그러니까 이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제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이 어디에 도움이 되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나라의 지금 주택 수가 한 2천만 개 돼요. 제가 1900 몇십 개쯤 되는데 한 2천만 개라고 치고 그 중에 자기 집에서 사는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저도 그걸 퍼센트로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절반 조금 넘습니다. 55%에서 60% 사이예요. 근데 의외로 작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이건 문제고요. 그런가 하면 그런가 하면 공공임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금자리든 행복주택이든 뭐 뉴스테이든 이런 거 같은 거가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으세요? 모르시는 게 정상입니다. 한 5% 요새 최근에 많이 노력해가지고 한 뭐 조금 세는 방법에 따라서 한 7%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40%가량은 계속 이런 문제에 다 시달리는 임대주택이에요. 다 민간임대예요. 근데 다 근데 이 부분을 완전히 허술하게 놔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로. 근데 외국의 경우 우리가 이미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자가율이 그렇게 높잖아요. 한 65% 정도 되고 그 대신 공공임대가 보통 15%에서 20% 정도 차이가 됩니다. 나머지가 한 20-30%가 민간임대인데 우리로 붙이면 저는 전세 사시는 분들이 전세 월세 뭐 이런 거죠. 민간임대인데 거기에 거기서 이른바 렌트 컨트롤을 해온 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지금 한 70년째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게 말하자면 사회가 안정이 돼야 경제 활동, 특히 뭐 소비 활동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래야 사회가 안정이 되고 교육도 안정이 되고. 집에서 편하게 살아야 나와서 돈을 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정책의 기본 방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나오신다니까 공간 전문가시니까 여쭤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아까 말했던 경제학자들의 반론 이런 것 부분에서 우리 서구식 학문의 한계는 어떤 표본을 그 안에 집어넣고 계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결과가 달라져 버리는데 그쪽에서 반대하는 입장에서 유리한 어떤 수치들만 놓고 계산한 게 아니냐. 특히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는 전 세계적으로 좀 특이한 구조를 가진 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한국 사회의 고령화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계속해서 줄어들어 가고 있고 반면에 이상하게 이것도 정치적인 문제겠지만 한국의 도시 구조에서는 엉뚱하게도 집은 더 커져가고 있고 더 고가화되고 비싸지는 집들만 늘어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넣으면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40% 45% 되는 분들을 위해서 일정 부분 유지를 시키는 거는 그렇게 크게 우리 경제에 지장을 안 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오히려 더 필요한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는. 그러니까 그동안의 정부가 이른바 보수적인 정부나 보수적인 경제에 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 되는 것만 생각한 겁니다. 저는 이거 뭐 비슷하다고 최순실 뭐 이런 거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돈 되는 거. 그러니까 가령 지금 임대주택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때도 박근혜 정부에서는 민간 임대, 기업형 임대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요. 그거는 하면서 왜 30-40%나 차지하는 우리 일반적인 임대를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만드냐. 이건 하나 안 하느냐. 이건 근본적으로 이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이제 오늘 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요 문제 하나 가지고 딱 얘기하는 것보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정치 얘기하고 이럴 때 우리가 사실은 뭐 이렇게 정책에 대한 생각도 잘 안 하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요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도 사실은 지금 조금 아까 얘기하신 그런 반론들 제기하는 것들이 그게 뭐냐면은 바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 사이드에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컨트롤하겠다. 이거는 이렇게 컨트롤하겠다. 이걸 가지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관심 없고 하나도 안 하면서 요거 하면 이런 문제 생긴다. 요거 계약갱신 청구권 하면 처음에 막 임대료 올릴 거다. 말씀하신 보수적인 어떤 정권이 유지가 되는 사이에 주로 이제 가져서 거기서 돈을 남겨야 되는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하다. 그거 삥 뜯는 사람들 이런 것만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의 우리 경제적이라도 하여튼 내수 진작이라는 게 굉장히 크다. 사람들 돈 쓸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뭐 기본소득 이것뿐만이 아니라 부동산에 묶이는 돈들을 되도록이면 풀어줘야 된다. 이게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하려면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제도 하나 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부 사이드에서 만반의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 지방자치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는 이거는요. 성의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부작용이 있다고 걱정할 게 아니라 그런 걸 다 고려를 해서 해가지고 그러면 요거는 모의 연동해서 하겠다. 이거는 지역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정책이나 특히 정책 실천하는 게 굉장히 정교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택 문제나 이런 게 서울 다르고 수도권 다르고 지방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교하게 성의 있게 할 수 있는 정부가 어떤 정부일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까지 복잡한 일을 하실 지금까지는 못 해왔잖아요. 계속해서 지금까지 못 해왔고. 청와대 뭐 안에만 들어있으면 모르지. 절대로 모를 사람들이. 최순실 씨는 밖에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그 사람 임대업자였잖아요. 생계 직업으로. 그런 사람 돈 벌 궁리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정되게 그리고 성의 있게 해줄 사람이 그리고 정부가
저는 왜냐면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저는 믿습니다. 공무원들은요, 위에서 잘 리드만 해주면 일을 잘 해줘요. 해주는 사람이 우리나라 공무원의 역량이 굉장히 높거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이제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라도 집값을 임대 전세가를 떨어뜨려야 된다고 했는데 월세로 전환이 많이 돼가고 있다. 그래서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또 얘기도 하거든요. 아니 뭐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또 이거는 부동산 금리의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금리가 조금 높아지니까 월세 전환율이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웃기잖아요. 몇 년 전부터 월세가 대세다고 하는데 난 정말 화가 나서 미치겠어요. 선진국은 다 월세가니까 우리도 글로 가야 된다. 아니 이게 말이죠. 사실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라고 하는 게 우리가 굉장히 괜찮은 거죠. 굉장히 독특하고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 맞는 굉장히 괜찮은 한국식 거거든요. 경제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월세로 어느 만큼 가는 거는 큰 적이긴 할 겁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월세로 많이 가면 갈수록 렌트 컨트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생각보다 많으신 분들이 언론에서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건 내지는 정책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얘기했던 분이 마치 진짜 대세인 것처럼 착각을 해왔다는 부분도 있고 또 실제로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까지 걱정을 할 만한 그런 어떤 정책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좀 저도 알게 됐고 들으시는 분들도 알게 됐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 번은 상가임대에 대해서 한번 다음에요? 우리 또 권한대행 생기실 때 상가임대 진짜 중요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시건축가 김진애 전 의원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말단 직공 권한대행 양지열이었습니다. 말단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